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내시경하 경저평동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발음이 꼬일 정도로 어려운데요. 어,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강의의 목적을 이야기 드릴 때 그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의 어떤 핵심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 머리에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개두술,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주 좀 이제 안심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보다는 아, 저런 수술이 있구나. 그리고 비교적 이비인후과 수술과 같은 어떤 수술로 이제 머리에 혹을 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시경하 경저평동 접근법은 이 저평동이라고 하는 그 이제 뇌하수체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제 겸유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머리에 이제 두개골이 뼈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들이 이제 전두골이나 이제 상악골에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콧물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뇌하수체 밑에 있는 이 공간에도 이제 뼈에도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경두개 접근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한 4, 50년 전에는 이제 그 개두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흔했고 그 이후에 내시경이 보편화되고 이제 최근에는 거의 내시경으로 다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국소에서 이제 뭐 아주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제 내시경으로 한번 했는데 이제 뇌 쪽으로 침투했는 것들이 남았는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수술을 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내시경하 경저평동 접근법이 이제 경두개 접근법보다 보편화되어 있고 그 코를 통해서 하는 수술의 장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에 흉터도 안 생기지만 개두술을 안 하기 때문에 뇌에 대한 합병증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 않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빠르고 또한 공포감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내시경화 수술이라고 해도 또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뇌인데 그 뇌라서 이제 아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공포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 중에 선종은 거의 양성이라서 이제 꼭 이거를 뭐 완전히 제거를 하고 다 박리를 해서 뭔가 완치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기능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위해가 가지 않는 비침승적 치료를 이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수술 방법도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하는 방법과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경저평동을 이제 경유를 하지만 예전에 또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그 큰 관 같은 것들을 코 안으로 이제 넣고 또는 이제 그 스페큘럼이라고 하는 벌리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거를 좀 벌려놓고 이제 현미경을 보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는 뭐 거의 젊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요. 내시경의 이제 장점은 요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시경이 화두입니다. 신경과에서 또 아니, 신경외과나 아니면 일반 외과에서도 내시경이나 뭐 각종 이제 어떤 복강경 뭐 이런 내시경 기반으로 하는 수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제 수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여나 뭐 크게 여는 걸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뭐 현미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내시경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포감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수술이나 치료로 많이 이제 그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을 좋아하고 또 이제 수술자 입장에서는 내시경은 거의 말단분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그다음에 또 요즘 뭐 FHD나 4K 같은 어떤 화질이 완전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수술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질이 좋게 되면 수술 테크닉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 그다음에 코 안의 구조물을 이제 현미경하에서 하게 되면 이제 아예 안 보이는 블라인드가 많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제 제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시경은 크게 손상 없이 그냥 그 트랙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환자한테 위해가 좀 덜하는 편이죠. 이비인후과 의사 쌤들이 사실 이제 그 뇌하수체 선정 수술에는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외과는 이제 종양이나 그 안에 이제 경저평동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조물을 담당하고 이제 코아는 아무래도 이제 이비인후과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또한 나중에 이제 수술 후에 코 안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염증이나 아니면 또 콧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코로 수술하게 되면 또 혹시나 코 안에 뭔가 이제 딱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콧물이 나오면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만 해도 이비인후과 교수님과 저희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 수술을 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제 시작되고 이제 경저평동을 이제 바깥쪽 그 벽을 열 때까지는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와서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 안에 구조물의 손상이 없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후각을 살리는 거, 후각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수술 끝나고 다 완치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코에 대한 어떤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제일 핵심은 코안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가 그 트랙을 이제 확보하는 거고 종양까지 코를 통해서 이제 확보할 때 이제 문제점은 이런 비염이 있는 환자라든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심한 분들, 이제 코가 휘어 있는 분들은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이것들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좀 교정도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우리 용종이라고 하죠. 용종이나 아니면 부비동염들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료도 이제 수술 전에 같이 진행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신경외과 이제 그 전문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제 그 부비동 안쪽에 있는 어떤 뼈를 열게 되는데 그때는 기구가 이제 보통 3개나 4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섬세한 어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시경을 드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석션 뭐 이제 의학 드라마 보면 석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흡입을 해서 피나 뭐 어떤 체액들을 이제 이렇게 배액하게 하는 기구가 있고 이제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셉, 핀셋 같은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코로 하게 되면은 장점도 많긴 하지만 또 단점도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코라는 기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기능들이 보존이 되지 않으면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이게 부비동염 계속 반복되고 또한 코가 자꾸 말라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물질이 자꾸 생기게 되고 딱지가 계속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 보존을 최대한 잘하면서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어가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이런 수술들을 잘 하는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비인후과랑 신경외과가 협업이 잘 되는 병원들이 잘 하는 병원들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 중소병원이나 이제 개인 병원에서 하기는 힘들죠. 근데 사실 수술 테크닉이 힘들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들이 어떤 특정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병원에 한다고 해서 꼭 막 너무 심각한 병은 아니다라는 거. 수술 후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예방이나 치료인데 제가 뭐 수술 장면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런 수술 전 단계나 후에 어떤 이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수술하는 게 이제 그 수술하는 장면이나 그 이런 수술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기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결국 그 느낌 그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혹시 코피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코피가
나면 진짜 이거 뭐 안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 사실 코피가 나는 곳은 코의 앞쪽이고 저희가 수술하는 건 코의 뒤쪽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난다고 해서 이제 수술 후에 뭐 이런 후유증 합병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구가 이동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손상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수술을 하고 피가 날 수는 있지만 다 힐링되고 나면은 이 코가 워낙 잘 났기 때문에 점막도 잘 났고 혈관도 잘 났고 조직이 잘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피도 많이 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혈을 하는 것들을 또 다 바깥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수술에 대한 공포는 없어도 된다. 그리고 진단을 받는다 해도 그런 진단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말하는 뇌척색 비루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후유증은 이제 어떤 수술이든 간에 이제 코로 하게 되건 이제 그 경저평동 이제 경유하는 수술에서는 꼭 강조하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는데 뇌척수액은 지난 강의 때 수두증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겠지만 뇌는 이제 뇌척수액으로 인해서 이제 감싸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뇌가 뇌척수액 위에 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제 직립을 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그 뇌 바닥에는 물이 항상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저평동 이제 경유하는 수술 후에 가장 걱정하고 조심하는 후유증이 결국 뇌척수액 비루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저희가 지금 이 내시경으로 보면 꽤 커 보이지만 실제 이 안에 있는 이 그 구멍 자체는 실제 1cm, 2c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거기서 바늘 구멍 같은 작은 구멍만으로도 이 뇌척수액 비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척수액이 혹시 비루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다시 막는다거나 병원에 입원 치료를 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뭐 이제 이런 코막힘 환자를 안 보죠. 왜냐하면 이비인후과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 교수님의 슬라이드인데 사실 이런 뭐 유착 때문에 이제 뭔가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또 자꾸 이제 말라가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이비인후과랑 협업을 해서 너무 편하죠. 이런 환자들은 다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알아서 잘 제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이제 주시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코막힘 예방 및 치료인데 사실 이제 그 너무 이제 넓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조하게 되고 또 이물질이 계속 이렇게 이제 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절하게 저희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이렇게 구조를 다시 몰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수술 후 코막힘, 출혈 뭐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후유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는 또 저희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후각 재활도 하니까 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에 어떤 문제가 또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 치료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비강에 대한 세척에 대한 것도 교육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2주나 한 달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 와서 이제 소독도 하고 하지만 뭐 대부분 이제 뭐 비강 안에 이제 발생하는 상처들은 가만히 있어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강의 때 수두증 이제 이번 강의에 또 이제 그 뇌하수체 종양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100세 인생 이제 시청자분들이 꼭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은 어떤 병이 꼭 그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 디지즈 보통 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그걸로 교정하면 낫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뭔가 다른 게 같이 겹쳐서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뇌하수체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술이 잘 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호르몬 기능이 이상이 없느냐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비강으로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비강의 어떤 후유증 합병증도 없어야 되고 뇌척수액 비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클리닉이 있으면
대부분 큰 문제 없고 잘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또 이제 겁을 많이 먹고는 뭐 요즘 이제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메이저 병원으로 이제 대부분 쏠리는 형상이 많은 이유도 이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다학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시스템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도 돼야 되지만 이게 제거한다고 해서 재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매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제가 오늘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뇌하수체 종양 또한 양성혹이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이제 좀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고령 환자들이 또 이런 뇌하수체 선종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리고 왜 가까운 병원 좀 더 가까운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공포도 이제 좀 이겨내시기 바라고 향후에 이 치료와 또한 대부분 그냥 경호 관찰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욱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좀 더 이제 근접한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 교수님, 이번 강의에서 내시경과 경접형동 접근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 주제가 좀 상당히 어려워서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고 또 유익하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방청객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네, 교수님, 수술하고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 수술 후유증이 있냐 없냐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양의 크기나 어떤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큰 수술을 이제 큰 사이즈의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뇌척색 비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입원 기간은 수술 후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어떤 입원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힐링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점막 자체가 이제 재생되고 이제 좋아지는 거는 몇 주면 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사이즈가 작고 비교적 뇌척색 비루도 없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한 며칠 안에 뭐 3, 4일 안에도 퇴원합니다. 그리고 뭐 그 내점 이제 그 비강 안에 있는 점막도 뭐 며칠 안에 다 힐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기간이 짧네요. 네. 네, 다른 방청객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만약에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딱히 관리라는 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비강 세척을 교육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교육을 드리면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힘을 많이 주셔서 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제 적당히 비강 세척을 하고 또 복압을 올리는 뭐 이런 행위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일상 복귀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또 대부분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빨리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좀 안정 치료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혹의 어떤 크기,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병 재발률이 어떻게 돼요? 높나요? 재발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내시경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제거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남거나 아니면 재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이제 우리 방사선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위만 국소적으로 조이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이제 저희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한 5년 이상 저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MRI를 찍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네. 일상생활에서 좀 실천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술자의 어떤 노력과 관련된 거라서 본인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제거하고 완벽히 제거하면 재발률이 거의 없는 거고 좀 남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구조가 많이 침투가 되어 있는 형태는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6개월, 1년 단위로 MRI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공포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강연을 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계속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마다 공포감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제일 큰 것들은 뇌에 뭔가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공포가 결국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그 제약을 이제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뇌 질환은 꼭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 다음 강연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다음 강연은 혈관성 뇌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혈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그다음에 동맥류,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치매, 뭐 이런 혈관과 관련된 질환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의 다음 강연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